네. 게르만족의 이동, 서로마 제국 멸망. 자, 게르만족들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우리 프랑크족을 좀 특히 기억해야 되죠? 프랑크족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사실상 서로마를 이어가는 그런 노릇을 했죠. 자, 우리 프랑크 왕국은 처음에는 이 메로베우스 가문이 왕을 냈어요. 이 메로베우스 가문의 클로비스 기억나요? 이 사람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는데 조건부 기도를 했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 네, 그렇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그래서 게르만족 중에서는 최초로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인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프랑크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메로베우스 왕조가 이제 네, 프랑크 왕국에서 왕을 계속 내는 그 왕족이 됐고, 자,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실권을 장악을 해요. 당시에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거를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막아내죠. 수르와 어디에서? 수아티에라는 곳에서 막아내죠. 자, 그러다가 카롤루스 마르텔이 점점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피핀이 메로베우스 가문으로부터 왕자리를 빼앗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은 메로베우스 가문에서 어느 가문이? 카롤루스 가문이 최고 통치 가문이 되죠. 자, 이 피핀이라는 왕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고려를 무너뜨린 이성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고려 마지막 왕이나 이성계나 다 한국인들이죠. 그죠? 한국인이라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왕족의 성씨가 바뀐 거죠. 왕씨에서 이씨로. 자, 그런 것처럼 프랑크 왕국 내에서 이제 메로베우스 가문에서 카롤루스 가문으로 왕조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 피피는 이제 그 교황을 위협하는 이 롬바르드 왕국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 줬고, 자, 그리고 교황한테 뭐를 바쳤죠? 땅을 바쳤죠. 그게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이름하여 무슨 령? 교황령의 시초가 된 땅이죠. 자, 그리고 피핀의 아들이었던 카룰루스, 네, 이 카룰루스 대제라고 불리는데, 카를 마뉴라고도 하죠, 프랑스어로는. 그리고 뭐, 카을 대제, 카를로 대제, 찰스 대제 여러 표현을 하는데, 이 카룰루스 대제는 이제 그 로마 교황을 위협하는 롬바르드 왕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뭐 여러 이슬람 왕조라든지 여러 부족들을 다 격퇴해가지고, 과거 소로마 제국만큼은 아니지만, 자, 거의 그 서로마 제국 영토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로마 교황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로마 교황이 상징적으로 이 카롤루스 대제한테 왕관을 씌워주죠. 그때 어느 제국의 왕관을 씌워줘요? 멸망한 소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주죠? 네. 자, 그래서 이 소로마 제국의 네, 멸망한 소로마 제국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게르만족 출신이었던 이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로마의 시체에서 갈빗대를 떼어다가 서유럽의 등뼈를 만들었다. 중세 유럽의 시작을 알린 카롤루스 대제.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프랑크 왕국을 이어받았는데, 자, 문제는 그 외아들이 또 아들이 셋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 셋이 프랑크 왕국을 그쵸. 중간, 동쪽, 서쪽 프랑크 왕국으로 나눠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프랑크 왕국이 수립이 됐죠. 중프랑크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의 기원? 이탈리아죠. 그죠? 원래는 중프랑크가 이 중간 지역까지 다 차지했거든요. 이 중프랑크 왕국은 그 카롤스 대제의 맞손자였던 루타르 1세라는 사람이 이 중프랑크의 왕이었는데 그 루타르 1세가 차지한 요 가운데 땅을 로타링기아라고 불렸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타르 1세의 땅이라 그래서 로타링기아라고 불렀는데 이 땅이 나중에 프랑스어로 이름이 바뀌면서 로렌이라고 바뀌어요. 뭐라고 바뀐다고요? 로렌. 그리고 로렌 옆 동네에 여기 알자스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자, 알자스와 로렌 하면 지금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알자스랑 로렌이. 지금은 프랑스 땅이에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땅인데 이 로타링기아, 알자스 로렌이 프랑스랑 독일이 계속 치고받으면서 차지했다 빼앗기고 차지했다 빼앗기고를 반복하는 그 양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한설인 그런 땅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전쟁에서 독일이 이겼어요, 졌어요? 히틀러의 독일이 지죠. 히틀러의 독일이 지면서 마지막으로 이 알자스랑 로렌을 가지게 된 나라는 어느 나라? 프랑스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 로타링기아는 한때는 어느 나라 땅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땅이기도 했어. 그래서 지금 이 로렌, 알자스 지역에 가면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 한 30%, 그리고 독일어 쓰는 사람 한 60%, 또 이탈리아어라든지 스위스어 같은 것들을 쓰는 사람이 10%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 지금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자, 근데 나중에 로타르 1세가 죽어요. 죽는데 자기 적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만 하나 있었는데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로타르 1세의 동생이었던 동프랑크 왕국의 뭐 루드비히 2세, 그리고 샤를 2세, 서프랑크 왕국의 샤를 2세가 자기 형의 땅, 이 로타리엔기아를 둘이서 나눠 갖는다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경계가 된다. 서프랑크 왕국은 지금의 어느 나라가 됐죠? 프랑스. 동프랑크 왕국은 독일. 자, 근데 서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 다 금방 얼마 안 가가지고 채 50년이 안 돼서 카를로스 대제의 혈통이 다 끊겨버려요. 아들을 못 낳으면서. 그래서 이 서프랑크에서는 그나마 여기서 제일 힘센 귀족 중에 하나. 자, 위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그라는 사람의 성이 카페예요, 카페. 우리 그 알고 있는 커피 마시는 그 카페가 아니에요. 자, 백작 위그 카페가 이 서프랑크의 왕으로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위그 카페가 시조인 이 왕조가 카페 왕조예요. 서프랑크 왕국에는 무슨 왕조가 들어선다고요? 백작 위그 카페를 중심으로 하는 카페 왕조. 자, 동프랑크 왕국은 한동안 동프랑크 왕실이 이어가다가 이것도 금방 끊겨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오토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이 지역에서 제일 좀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이 오토가 나중에 요 이탈리아를 쳐들어온, 자, 여기 예전에 판노니아라고 불렸던, 로마에서 불렸던 지역인데 여기 어느 나라가 있었죠? 자, 헝가리 사람들 하면은 대부분 무슨 민족이에요? 마 마자르족이에요. 저 러시아 가운데 있는 우랄 산맥이라는 곳에서 살던 애들인데 이 마자르족이 헝가리를 와서 지배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마자르족이 계속 로마 교황령을 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 침략을 당시 동프랑크의 제후였던 이 오토가 막아줘요. 막아준 다음에 이 교황으로부터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고 이 오토한테 로마 교황이 로마의 황제의 관을 또 씌워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토가 카롤스 대제가 죽고 나서 한 150년 뒤에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오토 1세예요. 자, 이때부터 동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리냐면 더 홀리 로만 엠파이어.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라고요? 오토 1세예요. 마자르족의 침략, 교황청으로 쳐들어오는 마자르족의 침략을 막아내 준 다음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 대관식을 해요.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은 962년에 수립이 돼가지고 무려
6년까지 이어져요. 엄청 오래 이어지죠? 우리 중세 서양 하면 이 나라를 떠올리면 돼요. 독일에 있었던 어느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이 신성 로마 제국 누구한테 망할까요? 맞아요. 오, 많이 알고 있어요. 차원이. 누구한테 멸망한다? 나폴레옹에게 멸망을.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 그 말 잘 듣는 제후들을 왕으로 앉히고 자기 친척들을 이 지역의 제후나 왕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을 흐르는 강이 혹시 무슨 강, 유명한 강, 두 강이 뭐 있죠? 라인강이랑 베를린 흐르는 엘, 엘베강 있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라인강 주변에 여러 동맹들. 근데 나폴레옹 말 잘 듣는 동맹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얼라이언스 오브 라인 해서 라인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나중에 이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중프랑크 왕국은 로타르 1세 끝으로 계속 분열되다가 나중에 이 지역은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나눠 가지게 되고 이탈리아는 이 중세 1000년 동안 계속 분열 상태에 놓이게 돼요. 자, 중세 이탈리아는 통일됐다, 분열됐다? 계속 분열이 돼요. 왜 분열됐을까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어떤 나라가 하나의 어떤 힘으로 딱 통일이 되려면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진 왕의 힘이 제일 커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로마에는 정치적인 힘이 제일 센 그 왕이나 황제 위에 누가 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교황이 있었죠. 중세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황이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하면 왕이나 제후들도 교황의 명령을 대부분 다 따라야 돼요. 교황은 자기를 위협할 강력한 정치 세력이 하나로 통일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이탈리아는 통일 분열, 지독하게 분열이 있어요. 자, 프랑스, 프랑스는 카페 왕조가 들어섰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게르만족에 이어서 또 누가 쳐들어와요? 노르만족이 쳐들어오죠. 노르만족이 9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가지고 자, 유럽 내륙과 해안지대를 약탈하면서 자, 여기다가 막 나라를 세우죠. 자, 먼저 노르만족 중에서 이제 프랑스, 즉 영국이랑 가까운 요 프랑스 북부를 장악했던, 여기를 장악했던 애들이 롤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롤로가 요 지역을 장악했는데, 당시 프랑스에 있던 카페 왕조는 이 노르만족을 격퇴할 힘이 없었어요. 수도 파리 주변이나 겨우 다스릴 정도여서 카페 왕조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희 거기 다스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배한 롤로를 그 지역의 귀족 공작으로 임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노르만족이 세운 제후국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롤로가 창시자인 이름하여 무슨 공국? 노르망디 공국이 만들어져요. 자, 나중에 그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한테 결정타를 날린 노르망디가 여기죠? 자, 그리고 이 노르망디 공국의 1대 그 공작이 롤로고 2대, 3대를 거쳐가지고 4대 공작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윌리엄은 프랑스어로 뭐라고 읽냐면 기욤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귀여운 게 아니다. 기욤. 네. 기욤 1세. 자, 이 기욤 1세가 맨날 바다 건너 영국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으로 건너가 가지고 요 지역에다가 이 지역에는 원래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 당시에는 앵글로 섹슨 칠왕국이 있었어요. 이거 제발 섹스를 그 어이라고 쓰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런 식들이 있는데 아이입니다, 아이. 이게 작슨에서 이거예요, 이거.
네. 자, 여기 섹슨 칠왕국이 있었는데 이거를 당시 기욤 1세, 윌리엄 1세가 여기를 넘어가가지고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노르만족 혈통이 섞인 이제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왕조가 무슨 왕조? 노르만 왕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은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켈트족,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또 넘어와가지고 여기 또 지배하면서 라틴족, 그 라틴족이랑 켈트족이 뒤섞여서 브리튼족, 또 스코틀랜드 사람들 저 산에 사는 사람을 픽트족이라고 했죠? 아일랜드 사는 사람들 게일인.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도 섹슨족이 쳐들어오죠? 그렇게 막 뒤섞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또 노르만족이 여기를 침략해가지고 굉장히 뒤섞인 여러 호남 민족들이 자리 잡게 된다. 자, 그리고 러시아 지역. 러시아 지역으로 이제 또 노르만족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여기 노보고로드, 키예프 공국을 세우게 되죠. 키예프는 지금 어느 나라 수도예요?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때 노르만족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노르만족들을 얘네들 긴 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긴 배 뭐라 그랬죠? 바이킹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바이킹을 가리키는 노르드어, 노르만족의 언어가 루스라는 언어예요. 루스가 뭘 뜻한다고요? 바이킹, 긴 배를 뜻해요. 그들이 여기 노브고로드 키예프 공국을 세운 다음에 이 지역을 이때부터 루스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서 뭐가 유래하게 돼요? 러시아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돼요. 루스, 러시아라는 말 자체는 노르만족 그 바이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족들은 워낙 그 성격이 급하고 막 험해가지고 얘네가 배 타고 여기 지브롤터를 넘어가지고 심지어는 시칠리아까지 장악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를 장악을 해요. 여기는 한때는 서로마 제국 영토였죠. 이탈리아 땅. 그리고 또 한때는 서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롬바르드 제국 왕국이 여길 또 있다가 여기를 비잔티움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비잔티움 제국을 몰아내고 노르만족들이 여길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저 지중해에서 제일 큰 이 섬 무슨 섬이에요? 시칠리아 섬.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네오폴리스란 예전 이름. 나폴리라는 도시 유명하죠? 이 나폴리 왕국과 시칠리아 왕국은 다 어느 민족이 세운 도시? 노르만족이 세운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게르만족의 이동과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유럽은 다시 한번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되고 뒤죽박죽 섞이게 돼요.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림으로 가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저 덴마크랑 노르웨이를 연결하는 당시 그 이가 푸른 하랄 블로탄이라는 왕 기억나죠? 이 하랄 블로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연결했다 그래가지고 자, 이 사람 이가 썩어가지고 푸른색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였어요? 블루투스였죠. 그죠? 자, 블루투스에서 이 노르만족의 언어로 H가 이렇게 썼다 그랬죠? B는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이렇게 썼다 그랬죠? H랑 B랑 합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오늘날에 뭐예요? 에어팟, 버즈, 이거 뭐예요? 블루투스죠? 무선 연결 장치나 이런 통신 장치를 가리켜서 다 블루투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유래한 언어죠. 자, 선생님 봐봐. 우리 그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다 이제 배웠는데 이 왕국들은 말 그대로 카롤루스 대제의 혈통만 이어받았을 뿐이지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겨우 자기들이 근거지로 삼고 있는 그 도시나 성을 하나 쌓아놓은 다음에 거기다 지킬 뿐이지 왜 중국의 진시황제나 중국의 강력한 왕조들처럼 뭐 관리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군현을 설치하고 막 세금을 거두고 이럴 정도의 강력한 그 군사력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서프랑크나 동프랑크는 수많은 귀족들, 성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여기 일원동, 대청역, 그리고 개포동, 수서동 이런 동네 있죠. 그런 동네 하나 정도 다스리는 여러 제후들,
여러 그 동네 임금들의 연합체가 서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르만족들이나 외부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막아줘요, 못 막아줘요? 못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막아주면 그 지방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악한 애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힘이 없으면. 도망가거나 죽는 거예요. 다 뺏기거나. 굉장히 끔찍했겠죠? 근데 너희들, 만약에 우리 지금 같은 이제 뭐 여기 수도동 주민인데, 배 타고 노르만족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강도 없고 바다도 없는데 배를 들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그 도끼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자, 사람들 목을 막 쳐요. 자, 그리고 어린 여자들을 막 잡아가요. 막 교회에 있는 그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물들을 가져가고. 당하고만, 당하고만 있을 수 있어요? 이 강이 없으면은 배를 자기들이 들고 와요. 해병대처럼. 그렇게 급하고 스마트한 애들이에요. 힘도 세고. 자, 근데 언제까지 당할 수만 없죠. 근데 나라에서는 이걸 안 막아줘요. 힘이 없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막아야겠죠. 스스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스스로 방어하는 거를 자위라고 하죠. 네. 자, 스스로 네. 자기가 스스로 방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스스로 이렇게 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자, 이들은 성을 쌓게 돼요. 자, 처음에는 그래도 로마로부터 혹은 그 프랑크 왕국이나 이럴 때 이런 곳에서 이제 벼슬도 받고 자, 뭐 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불렸냐면 그 싸우는 사람들, 기사라고 불렀어요. 이 기사들과 그 기사들이 사는 성을 중심으로 노르만족들이나 외부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방어하는 성을 쌓게 돼요. 예. 여기서 지도층이라든지 적을 막아내는 그 핵심 세력들은 기사, 그리고 우리 로마의 국교가 뭐가 됐어요? 로마 망하기 직전에. 카톨릭이 됐죠? 자, 그래서 로마는 그 자기네 나라 전 지역에다가 교회를 많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들. 성직자들이죠? 성직자. 자, 그리고 이 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사들의 성을 쌓아주기도 하고 기사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쵸. 자, 우리 과거 이집트라든지 옛날 옛적에는 그쵸.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렀어요? 노예라고 불렀죠. 노예. 그쵸. 근데 그 노예들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재산도 가질 수가 있고, 원하면은 자기들끼리 결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노예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농노라고 불렀어요. 자, 고대 시대 아주 옛날 옛적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예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슬레이브죠.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농노는 중세 천년을 이제 지탱해온 썰프라고 불리는 네, 노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다 서울에 사는 시민이죠. 자, 이 시민들보다는 제약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세에 위치한 누구였다? 농노들이었다. 자, 농노들의 특징은 잘 기억했죠. 자, 이 사람들은 영주의 성 주변에 사는데, 자, 이 영주의 성 주변에 있는 요 지역을 장원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원.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는 그 중국처럼 진나라, 한나라, 뭐 송나라 이런 나라들이 개념보다는 이 장원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원의 제일 중심에는 성이 있어요, 성. 자, 이 성은 영어로는 캐슬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캐슬. 혹은 독일에서는 이 성을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로는 버그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읽어서 부르크 이렇게 읽었어요. 자, 캐슬이 영국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체스터라고 불리게 돼요. 맨체스터, 윈체스터, 콜체스터, 로체스터 이게 다 이 성이라는 캐슬에서 유래한 단어들이에요. 들어봤어요? 맨체스터 들어봤죠? 네. 자, 그리고 합스부르크, 뭐 룩셈부르크, 네. 뭐 함부르크. 자, 이렇게 부르크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이 부르크라는 말도 다 뭐를 뜻한다? 노르만족이나 이슬람교도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지키는 성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 성 주변에 넓은 이 땅을 장원이라고 불렀어요. 이 장원에는 중세를 상징하는 세 신분이 살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었던 프리스트, 성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막아주는 무기를 잘 다루고 철갑옷을 입고 싸우는 누구? 나이트, 기사.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기사를 위해서 성도 쌓아주고 일도 해가지고 세금도 바치는 누구? 농노. 자, 성직자들의 별명, 비숍이라고도 하죠. 기도하는 자예요. 기사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는 자. 농노, 일하는 사람들. 아니, 너무 차이 난다. 자, 이 기사들 중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기사들 중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 나와 있죠?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기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왕. 자, 왕은 제후를 임명하고요. 제후는 또 기사들을 임명해요. 자, 이거 어디서 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주나라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중국 주나라에서도 주나라 천자 왕이 있으면 그 넓은 땅에 기사라고는 안 하고 중국에서는 제후나 대부들을 임명했죠. 서양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카페 왕조만 카페 왕조의 왕이 그 서프랑크 왕국 내에 있는 여러 영토를 나눠주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제후들을 임명하고 제후들은 기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유럽의 중세 시스템을 봉건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봉건제. 근데 우리 봉건제라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나라 때도 나왔던 얘기죠. 자, 근데 주나라 때 봉건제랑은 좀 달라요. 자, 주나라 때 봉건제는 아주 기억을 우리 좀 먼 예전 얘기지만 한번 되새겨보자. 어떻게 등장했죠? 언제 등장했죠? 언제? 주나라가 상나라의 폭군이었던 주왕 기억나요? 달기, 주지웅님 기억나죠? 그 달기를 몰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차지했죠. 이때 그 주나라가 상나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들을 제후들로 임명했죠. 그죠? 그러면서 주나라 왕이 그 땅을 나눠줬잖아요. 너 여기 다스리라고. 그죠? 기억나요? 근데 이때 임명됐던 71명의 제후 중에서 53명이 다 성이 히시성이었죠. 주나라 왕의 성이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이 봉건제는 왕과 제후의 관계가 뭐로 엮여 있어요? 가족. 둘은 뭐가 흘러요? 같은 피가 흐르죠. 자,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 너희 부모님이랑 너희랑 피로 연결돼 있죠? 혈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나라 봉건제는 뭐에 의한 봉건제다? 혈연에 의한 봉건제. 자, 근데 서유럽의 봉건제는 이거랑
달라요. 맞아요. 오, 계약에 의한 본건제.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 너희 계약 아직 맺어본 적 없죠? 그죠? 뭐 나중에 그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뭐 출생 신고하면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너희를 나라 호적에다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희가 직접 계약을 맺어본 적은 없을 텐데 나중에 너희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 때는 회사랑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회사와 너희 간의 약속이에요. 자, 약속은 그 한쪽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면은 이걸 깰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약속을 깨는 거를 파, 파기라고 불러요. 계약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계약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파기할 수가 있어요. 양쪽이 동의를 하지 않고 한쪽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끝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엄마랑 아빠, 그리고 너희 관계는 계약을 끝낸다고 끝낼 수 있어요? 이게 천륜, 하늘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유럽의 봉건제는 계약 관계예요. 서로 동의를 해야지만 맺을 수 있는 쌍무적인 계약 관계. 그래서 왕이 제후한테 땅을 주면서 자, 여기 다스려. 대신에 위험하면 날 좀 지켜줘.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자, 제후가 보기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저 왕이 힘이 없어. 자, 그러면은 제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후가 이 왕이랑만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더 강력한 제후들이랑 이중 계약을 맺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주나라 봉건제와 서유럽의 봉건제는 같다, 다르다? 달랐다. 자, 여기 보면 기사 서임식이라고 하는데 서임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자주 등장할 용어인데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임명한다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임명. 자, 왕은 기사를 임명해요. 기사를 임명하는데 임명할 때 이렇게 뭐 칼 같은 것들로 그 왜 중세는 기독교 국가죠? 그쵸? 이게 머리, 어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예. 요게 이제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기사가 왕에 대한 충성 이런 걸 다해라 하는 의미로 자 이렇게 의식들을 행하는데 이런 걸 기사 서임식이라고 하고 자 이때 왕은 기사들한테 선생님 봐봐 흙을 한 줌 준다 그래 흙. 자 그 흙을 뭐라고 하냐면 그럼 기사는 그 흙을 받아요. 그리고는 자기 이제 왕이 인정해준 그 땅으로 가가지고 그 흙은 곧 왕이 다스리라고 준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 땅을 봉토라고 불러요. 땅을 안 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봉토를 받은 그 기사들을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봉신이라고 부르요.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은 그 봉토를 준, 그 땅을 다스리라고 준 이 왕을 이 기사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주군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군 이렇게 부른다고. 자, 보통 국왕이 주군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하고 혹은 아주 힘이 센 아주 큰 제후들이 주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군들이 그 봉신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봉신들은 봉토를 받은 대가로 주군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주군이 요구하는 건 대부분 군사적인 것들.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군사적으로 도와달라. 혹은 일정량의 세금. 왜안 보여주는 안 도와주면 계약 파기. 네. 자, 그리고 이 봉신이 받은 그 땅, 그 봉토를 가리켜서 아까도 우리 잠깐 봤지만 자원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렇죠. 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 주군이 이 봉신한테 땅을 주면서 거기 다스리라고 주면 아무리 그 주군이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사가 다스리게 된, 그 봉신이 다스리게 된 그 봉토에는 함부로 간섭할 수가 없어요. 자, 간섭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불간섭이 원칙이에요. 봉토에는.
자, 요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주군 그리고 그 봉신 간의 관계를 주종 관계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종 관계. 주군과 종사. 종사는 따라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주군과 종사, 주군과 봉신들은 다 자기 땅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땅을 아까 장원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장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위가 높건 낮건 자기 땅 그 장원에 가면은 다 이렇게 불려요. 뭐라고 불린다? 영주라고 불린다. 국왕이든 기사든 아니면 뭐 대제후든 제후든 그 이 지배층들은 다 자기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 땅에 가면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영주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 영주는 성에 살면서 그 성 주변의 농경지랑 뭐 방앗간, 뭐 교회, 그리고 뭐 소나 말을 기를 수 있는 목장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이 영주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하지는 않겠죠. 지배층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 영주의 장원을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뭐 성벽을 쌓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다? 농노들이었다. 자, 농노들에 대해서 좀 쓸게요. 농노는 고대 노예랑은 다르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농노들끼리 뭐가 가능했어요? 같이 결혼이 가능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재산도 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농노들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 영주의 장원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영주가 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영주가 시키는 그 일을 부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주가 바치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면은 그 뭐 농사를 지었는데 뭐 밀이 한 10kg 생산됐는데 밀을 한 3kg 바치라 그래요. 그럼 그거를 때마다 3kg를 바쳐야 돼요. 이거를 공납. 그리고 장원 안에 있는 뭐 방앗간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그리고 농경지라든지 이거 다 영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많이. 자, 그리고 이 농노들은 한 번 그 장원에 태어나면 그 장원 밖을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의 개념이 없겠네요. 그죠? 한 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장원에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영주들 중에서 착한 영주들도 있었는데 안 그런 영주들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강요하거나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안 좋은 거 유명한 거. 자, 초약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맨체스터에 있는 한 장원에 있는 그 장원에 사는 농노인데 자, 농노 뭐 A예요. 남자. 20살이 됐어요. 근데 같은 장원에서 살고 있는 그 맨체스터에서 살고 있는 여자 농노가 마음에 들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자는 18살. 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맨체스터 영주가 그걸 알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먼저 그 남녀가 영주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영주는 알겠다고 하고 자, 그 결혼할 여자 있죠? 그 결혼할 여자를 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자, 그다음에 자기가 그 여자 농노랑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해요. 자, 토는 처음 초자죠. 야는 밤야자예요. 부부가 결혼하면은 첫날 밤을 같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 첫날 밤을 남편이 아니라 누구랑 먼저 같이 보내는 거예요? 영주랑 같이 보내는. 이거 어때요? 별로 정도인가? 너희 결혼할 부인이, 결혼할 너희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죠? 그만큼 중세 농노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장원을 나가 살려고 도망가다가 걸리면은 영주한테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영주가 직접 재판을 다 해요. 그건 정말 민주 잘 그려야겠네. 맞아요. 그 재수죠. 근데 만약에 웃기네. 자,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될 데가 없는데 다른 자원으로 몰래 흘러 들어가거나 어떻게 해서 버텼어요. 자, 근데 며칠이 지나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까요? 이거는 영주 학인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중세가 10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런 불문율이 생겨요. 농노가 장원에 살다가 잘 도망쳐요. 도망쳐서 365일 플러스 며칠? 하루만 더 장원 밖에 나가서 잡히지 않으면은 이 농노는 뭐가 된다? 자유가 된다는 불문율이 생겨요. 자, 그래서 12세기 넘어서 가면서부터는 이제 영주들, 아주 악덕 영주들을 피해가지고 농노들이 이제, 그쵸, 장원을 몰래 탈출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모여서 한 농노들이 모여서 살게 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거기 생기게 된 게 중세 장원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도시라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혹시나 오해돼 잡혀면 존나 오해.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중세 유럽을 관통하는 그 제도는 봉건 제도였어요. 봉건제는 지배층들 간에서는 무슨 제? 주종제. 왕은 제후를, 제후는 기사를. 자, 이렇게 임명하는 지배층들 간의 그 계약 관계를 주종제. 자, 이건 계약 관계라 그랬죠? 자, 만약에 왕이 제후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왕과 제후, 왕과 기사, 제후와 기사의 관계는 혈연에 의한 관계라 그랬어요? 계약 관계라 그랬어요? 계약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쪽 한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은 이거를 파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왕과 제후, 기사, 대제후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네 자원에 가면 뭐라고 불렸다고요? 영주라고 불렸죠? 자,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그 반예속 자유민을 뭐라고 불렀어요? 농노라고 불렀죠? 자, 이 시스템을 장원제. 이 주종제와 장원제를 합쳐가지고 서유럽에 뭐라고 부른다? 자, 장원의 구조죠. 그리고 요 당시 때는 선생님 봐봐. 농사 잘 되라고 이렇게 땅에다가 에너지 주는 거 뭐라 그래요? 짐승의 똥오줌이나 사람 똥오줌 이거 뭐라 그래요? 퇴비 거름이라고 하죠. 자, 이 당시 때는 이런 것들 아무리 준다 그래도 땅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 다 이제 회복하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 한 번 농사를 짓고 나면 이 땅이 다시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땅을 선생님 봐봐. 계절에 따라서 농사 짓는 땅이 있고 어떤 계절에는 쉬는 땅들이 있었어요. 자, 봄에 농사 짓는 땅을 춘경지, 가을에 농사 짓는 땅을 추경지, 그리고 쉬는 땅을 휴경지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돌려짓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포제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포제. 영주의 성을 캐슬 혹은 브루크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캐슬은 체스터, 맨체스터, 콜체스터, 윈체스터 여기서 자, 다 유래를 한 거고 자, 브루크는 함부르크, 룩셈부르크 자, 이런 것들에 지금도 그 브루크라는 단어가 남아 있다. 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죠. 방앗간, 대장간, 목초지 이런 곳을 이용할 때마다 농노들은 영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됐어요. 자, 그리고 농노들은 49페이지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계속 허리도 우펴고 일을 해야 됐어요. 자, 여기 봄에 보면은 지금 포도농구를 자르고 있는 농민이에요. 자, 여름에 보면은 지금 보리를 베고 있고 또 이제 네.
땔감으로 쓰일 것들을 지금 베고 있는 그런 농노들의 모습이고요. 자, 가을에는 여름에 수확한 포도로 가지고 지금 밟고 있죠. 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겨울에는 자, 짐승 가죽을 벗긴다거나 아니면은 짐승의 털을 벗긴다거나 혹은 장작을 패면서 자, 끊임없이 일해야 됐던 사람들이 농노였다. 49페이지 11세기 유럽 보세요. 자, 당시 이 프랑크 왕국 왕통이 단절이 돼가지고 백작이었던 위그 카페가 왕이 됐다 그랬죠. 프랑스에 등장한 왕조는 무슨 왕조? 카페 왕조.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어요. 자, 유럽 하면 봉건제라 그랬죠? 카페 왕조의 왕은 그냥 파리 주변을 다스리고 있는 대제후였을 뿐이지, 그냥 이 프랑스 지역의 대표였을 뿐이지, 다른 기사들이나 제후들의 자원에 간섭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노르만족이 프랑스로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막아내요, 못 막아내요? 못 막아내고, 그냥 여기 롤로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너 다스려 하고 이 지역을 그냥 줘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만들어진 게 노르만족이 세운 공국이라고 해서 무슨 공국? 노르망디 공국이에요. 그리고 롤로의 뒤를 이어가지고 4대 노르망디 공작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세요. 기욤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자, 영국을 탐내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여기다가 노르만 왕조를 수립을 해요. 자, 그리고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자르족들이 교황을 위협했다 그랬죠. 기억나죠? 이때 교황 쳐들어온 거를 여기 동프랑크에 있던 오토라는 제후가 잘 막아줬다 그랬죠. 자, 로마 교황이 고마워가지고 당시 오토한테 황제 관을 씌워줬어요. 너 로마 황제 해. 자, 그렇게 해서 이 오토가 황제가 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자, 중세 1000년 동안 독일을 지배했던 독일에 있었던 그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이 신성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황제권이 강했을까요? 강하지 않았을까요? 강하지 않아요. 그냥 이 신성 로마 제국에 수많은 또 제국들이 있는데 그 제국들을 대표하는 가문이 오토 가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오토 가문이 힘을 잃어가지고 200년 후에 호헨슈타펜 가문, 네. 그리고 또 시간 더 지나가가지고 합스부르크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실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윌리엄 1세 하면은 기욤이라고도 불린다 그랬죠? 이 사람이 뭐의 개창자? 노르만 왕조를 연 사람이에요. 둠즈데이 북. 둠즈가 무슨 뜻이냐? 둠즈. 영어 단어 외운 사람. 둠즈. 망했다 비슷한데? 둠즈. 봐봐. 죽을 운명에 이런 뜻이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너희 다 외웠을 거야, 분명히. 둠 하면 뭐라고요? 둠. 죽을 운명의 라는 뜻이. 둠즈데이 하면 어느 날이에요? 죽을 날인 거죠. 죽을 운명의 날인 거죠. 자, 근데 이 책에 쓰여 있는 이것 때문에 이 날이 죽을 운명이라는 날이에요. 자, 뭐 때문에 이 책에 쓰이는 것 때문에 죽을 운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관리들이 와가지고 못 뜯어가는 거? 세금 걷어가는 거.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수라든지 뭐 그 집에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 징수 장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둠즈데이 북이에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시험에 나올 거 얘기할게요. 자, 바로 얘기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 좀 뭐 많이 나갔는데, 자, 우리 로마 제정 로마부터거든요. 23페이지. 23페이지로 가보세요. 시험 범위를 되게 줄여줄 거니까 그것만 다 외우세요.
자, 봐봐. 23페이지, 여기, 여기 지금 재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이 재정 요거 다 알아두세요. 재정이 뭔 뜻이에요, 재정? 재정이 무슨 뜻이에요? 재정.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 이런 거겠죠? 로마 제정 전에 뭐였어요? 로마 제정 전에. 공화국 공화정이었죠. 그러다가 삼두 정치 거쳐서 로마가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죠. 그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였어요? 로마. 옥타비아누스였죠. 우리 저번 시간에 옥타비아누스까지는 봤으니까 그 이후의 황제들 얘기들이 쭉 나올 거예요. 제일 재밌었어 기억이 안 나. 자,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오연제 시대, 네, 그리고 군인 황제 시대,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황제 얘기를 쭉 했어요. 각 황제들의 업적을 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 그냥 그대로 낼 거예요, 객관식으로. 요거 얼마 안 되죠? 자, 그리고 선생님 봐봐. 로마가 어떻게 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 읽어봐봐.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 호노리우스랑 자, 아르카디우스한테 서로마 동로마를 나눠주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동로마랑 서로마로 나뉜다고. 그죠? 서로마가 몇 년 가요? 100년도 채 못 가죠? 자, 동로마는 얼마나 가요? 1000년 더 가죠? 동로마 제국을 무슨 제국이라고 불러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죠. 서로마 제국은 100년도 안 돼서 어느 민족한테 망해요? 게, 게르만족한테 망하죠. 게르만족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민족만 좀 잘 기억해야 돼요. 프랑크족 기억해야 되죠. 그 프랑크 왕국에서 처음에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로마 교황에게 예쁨을 받게 된 게 메로비스 왕조, 메로베우스 왕조죠. 클로비스가 개종하면서 기억나죠? 그리고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왕자리를 빼앗은 사람 카롤루스 가문이죠. 카롤루스 왕조 기억나죠? 저 넘어가세요. 싫어. 혼인가 그런 잘. 35페이지는 다 외우세요. 고대 문화. 그러면 이거 다 외워요. 한 페이지 반이죠? 네. 요건 다 외우세요. 그러면 자, 넘어가세요. 42페이지 다 기억해 두세요. 시험 범위 이렇게. 또 마스크는 자, 조금 더 그러면 좀 세부화 시켜줘? 나 그게 뻔히 있어. 야, 봐봐. 선생님 봐봐. 나올 거 조금 더 찍어줄 거니까 봐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이게요. 35. 소크라테스. 아이랑 어이 틀리면 다 틀려요. 자, 봐봐. 자,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 알아두세요. 페르시아 전쟁사, 페르시아 전쟁사 누가 썼어요, 이거?
이거 저번에 시험에 냈죠. 이건 안 내.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누가 썼어요? 그리스를 대표하는 건축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도시, 이집트에 세운 도시. 그리고 로마. 요거 네 개는 알아두세요. 리비우스의 로마사, 카이사르가 우리 프랑스 지역 정복했죠. 그 다음에 쓴 거 뭐예요? 자, 플루타르크가 그리스, 로마 영웅들 비교해가지고 쓴 책이 뭐예요? 영웅전.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다 알아두세요. 자, 우리 그 로마 건축하면은 이렇게 둥근 모양의 뭘 떠올려야 돼요? 아, 로마 사람들은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깔았어요? 도로 깔았죠.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이름을 딴 아피아 가도. 수도교. 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 네. 로마의 여러 신들을 모셔놓은 만신전 판테온. 자, 로마 하면 또 법률인데 이 법률에 로마죠. 시비표법은 저번 시험에 냈고 시민법, 만민법으로 발전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집대성한 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자, 기독교. 여기도 한 문제 낼 거예요. 자, 기독교는 로마 시대 탄생을 했죠. 처음에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 공인하는 칙령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내린 거. 밀라노 칙령. 삼위일체서를 채택한 회의 니케아.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제치고 국교가 됐죠. 이거 어느 황제 때? 넘어가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낼게, 이거. 이거. 요거. 헬레니즘 시대 두 개 건축물. 밀로의 비너스상. 그럼 일찍 와서 시험 보면 돼. 어? 어? 다음 정도는 그냥 아시죠? 다 봐도. 자, 넘어가세요. 41페이지, 42페이지. 자, 기독교로 개종한 왕, 클로비스. 이건 다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 거지? 그죠? 아, 그리고 카롤루스 마르텔이 우마이야 왕조 침략을 격퇴했던 전투. 자, 그리고 이 교황령을 기증한 왕, 카롤루스 왕국의 누구예요? 핀. 카롤루스 대제가 이끌었던 문예부흥. 각 지역의 수도원이랑 교회 만들고 나와요.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으로부터 어느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았어요? 롬바르드족을 물리친 다음에 서르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았죠. 자, 노르만족의 이동.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세워진 나라들 알아두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봉건제 배웠죠? 봉건제에서 요거 나올 거예요. 주종제에 관련된 설명. 봉신한테 봉토 준다는 거, 주군한테 충성 군사적 의무 다하는 거, 계약 관계 이런 거.
자, 그리고 영주랑 농노에 대한 성격. 농노는 특히 낼 거예요, 농노 이거. 재산 가질 수 있죠? 결혼 가능하고 이런 것들 나올 거예요. 주의를 많아. 싫지. 근데 이거 나는 엄마들이 되게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